자, 또 새날 새로운 방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막 기다리게 하시면 좀 짜증날 것 같으니까.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취미의 관심사인, 이거 새날을 많이 만든 표현이에요. 취미의 관심사인 취미의 전 법무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모시고 싶었었는데 네, 그러셨어요. 워낙 한 그 재임한 한 1년 정도 시간 동안 네, 진짜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초미의 관심사란 말을 많이 쓰는데 네.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눈썹에 불이 붙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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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거를 바꿔가지고 네. 취미의 관심사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취미의 장군이란 표현을 처음으로 쓴 것도 우리예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적들이랑 잘 싸우는 사람, 네. 아주 잘 싸우는 사람, 요거 네. 장군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장군님께서는 왕이 될 상입니다. 그 장군차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장군차, 차 마시는 차 중에 장군차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김해 장군차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굉장히 힘들 때 네. 꽃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도 많았는데요. 굉장히 울적한 날이 있었어요. 정말 이 외롭다가 이 폐부 깊이 찌르는 그런 날, 그날 무렵일 거예요. 집에 갔더니 그 장군차가 와 있었어요. 장군차요? 김해 장군차가. 그 장군차를 뭘로 만드는 걸까요? 녹차 비슷한 건데요. 녹차 비슷한 건데, 김해 장군차 그러니까 떠오르는 거 없어요? 김해. 또 대통령. 대통령님이 그 청와대에 나오셔서 봉화 가셔가지고 그 산에 야산에 김해 장군 차 밭을 일구셨대요. 그래요? 네네. 와, 그게 네. 그렇게 돌아서. 그러니까 그 차가 그 김해 그 허황후가 이제 인도에서 올 때 네. 가지고 온 차 씨앗이 있었는데, 그 황후가 저 마시던 차인데, 그 차 유래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고려 때 임금님 한 분이 이렇게 민정시찰을 하시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그 마을의 차 맛이 너무 좋아서 차 유래를 아시고 난 뒤에 이걸 장군차라고 불러라라고 해서 그 유래가 그렇게 내려오는데 아마 저 이심전심 같으시네요. 저한테 힘을 주시려고. 그렇죠. 네, 그냥 화면 뉴스 이것만 보시다가 여사님께서 그 비서한테 그 장관한테 이 차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차가 그날 온 거예요. 야, 이렇게 통하네 또. 네. 취미의 장군 나오셨고요. 네. 그 저희들 뒷 배경에 네, 목판이 지금 취미의 장관은 목판이 보이시잖아요. 네. 이거 사무실에도 있죠.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저 작가께서. 되게 멋있어 보이는 이 목판이고요. 오늘 또 하나 왔어요. 그분한테.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저를 한번 잡아주세요. 와. 기가 막히네요. 네. 네. 야. 이걸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찬민 화백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런 거 잘 만드시는 분이세요. 네. 앞에 조국 장관 것만 있어가지고 늘 죄송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잘 보이나요? 예. 아니구나. 이제 풀샷에만 잘 나오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일단 나오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보다 소위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기 되게 익숙해요. 아직까지도. 네. 저도 사실은 시민혁명이 거의 다 실패했잖아요. 예. 미완의 그 아쉬움만 남았던 군홧발에 짓밟히고 뭐 이랬던 그 아픈 기억만 있는 시민혁명이 완성이 된 거였잖아요. 그 네. 광장에 함께 하면서 완성하는 그 과정에 저 나름의 역할을 해내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제가 그 사강 외교를 당 차원에서 하면서 그 4강 우리보다 덩치가 예, 큰 예. 나라들한테 가면서 늘 당당하고 씩씩했어요. 자랑할 게 있어가지고 네. 바로 촛불로 그 망가진 헌정지에서 민주주의를 복구해낸 세계사의 전무후무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왔다. 이렇게 제 소개를 합니다. 그럼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선진국의 시작은 추미애 대표부터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그 촛불로 만든 정부가 네, 네. 되다 보니까 네, 실제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자고 일어나 보니 선진국이다 이런 것처럼 네, 네, 거기 이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고 이 과정 네, 속에 네. 어느덧 네. G7 정도의 바늘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일본 그러면 뭐 약간 그 경제 동물 같은 철학은 없고 그러니까 돈만 밝히는 나라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그런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 미국 그 트럼프 그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가 그 선거에 지고도 승복하지 않고 또 탄핵 절차 밟는데도 버티고 하는 거 보세요. 근데 우리는 질서 정연하게 그 촛불만 들고 정말 1700만 명의 촛불 시민께서 사고 하나 없이 네. 완벽하게 그걸 헌법 절차를 통해서 시민혁명을 완수했다 하는 것은 너무 그럼요. 감동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 호칭이 더 좋으십니까? 민주당 대표 호칭이 더 좋으십니까? 또 하나 뭐 법무부 장관은 정말 70년 검찰 적폐에 맞서서 또한 그것도 시민과 함께 사실은 그때 법원에서 그 효력정지 가처분 결론 가지고 거의 밤을 새셨고요, 사람들이. 또 그 앞에 그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나 또 거의 밤을 새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순간을 그 뜨거운 지지자, 나라의 그 개혁을 바라는 분들과 1분 1초 호흡을 함께 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그 울컥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그러니까요. 네, 가슴 뜨겁게 그 두 개의 타이틀은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말씀은 아니고 네. 일부러 제가 그런 타이틀 갖고 계신 분이다. 자, 추미애 장관을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기록의 여제. 기록의 여제. 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15, 16, 18, 19, 20대 국회의원. 네. 제 2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때 박근혜 탄핵했었고요. 대선 네. 승리의 정권교체를 만드신 분이고 문재인 정부 제 67대 법무부 장관. 기록의 여제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지역구 5선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서울 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최초의 판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선출직 여당 대표.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최초의 TK 출신 당수.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최초의 임기를 다 채운 당대표.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 혼자 다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하나의 그 정치사 우리 정치 현대사에 제가 함께 호흡했다는 것이고요. 정말 그 그냥 뭐 그 이 겉으로 본 타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배어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어떤 여성 정치사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젊으신데 대체 뭘 어떻게 하셨길래 이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이룩하신 거예요? 뭐 트리플 크라운도 아니고? 짧은 시간 결코 아니에요. 거의 지금 보면 25년. 네. 제가 그 네. 우리 방송에 이제 김민석 의원이 고정 출연하니까 네, 네. 내 기억 속에는 추미애 의원하고 김민석 네. 의원이 네. DJ 정권 교체할 때 광고 네. 찍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머릿속에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한 25년 돌아 이렇게 제 앞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안 변하셨어요. 그 과찬이시고. 많이 변하셨습니까? 과찬이시고 이제 이게 그러죠. 이제 얼굴에서 연륜이 보이겠죠. 네. 아닌데. 좋아하시는가 봐.
그 선의의 거짓말은 사람을 아니, 행복하게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영상을 그렇지 않아도 밤에 한 번 더 봤어요, 오랜만에. 네. 전 양반을 내가 오늘 만나는구나 싶어가지고. 네. 근데 그대로인 느낌이에요. 네. 오히려 어떤 카메라는 실물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게 나오던데 제가 직접 네. 목도하고 있는 분은 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네. 카메라 잘 찍어주세요. 못 나오면 저 카메라에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참 잘 나와요. 되게 예쁘게 나오세요. 자, 네. 그런 감회가 있었고요. 어쨌든 이 기록을 쌓아오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자, 이제 뭐 서로 맛보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 네. 그 유튜브 추미애 TV 구독 좀 해주세요. 정치인 중에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영상물보다는 현재는 이제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예, 소통. 네. 주로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정치인 중에 유튜브 네. 20만 넘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추미애 장관이 거의 한두 명 정도 안 들어갈 거예요. 네.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계실 때 네. 그만큼 힘을 실어주고 싶었던 거죠. 네, 뭐가 네, 도움이 네. 된다면 막 다 네, 네. 힘을 실어주고 싶은 네,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이렇게 목판, 네. 어떤 분은 꽃 보내고. 그래서 제가 50만 가자. 네. 어떤 분이 댓글을 주셨길래 맞다. 더 많이 소통하고 싶으니까 왜곡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요즘. 그래서 나라도 좀 진상을 좀 알리고 싶은데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네. 생기잖아요. 50만 해주세요. 50만. 자, 평상시 안 하셨던 분들도 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유튜브 커뮤니티가 네. 이쪽에 페이스북 이상으로 소통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네. 거기 적절히 잘 사용하셨잖아요. 최근에도 그걸로. 네. 제가 저희들이 소개도 많이 해드렸고요. 자,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안부터 묻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LH 부동산 투기 관련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대단하신 분인 게 그때 저도 좀 약간 의아했었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께서 왜 이런 걸 하지 했는데 2020년 7월 21일 날 검찰에 지시를 합니다.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포탈 행위를 단속 수사하고 범죄 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를 했으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최근에 LH 사태를 예언하신 거예요? 원래 법무부는 그 국민의 권리 관계를 확장하고 또 그걸 신장하고 또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부처인 거죠. 그래서 이 민사법 관계 중에 특히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주거권과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기본권을 어떻게 신장하고 보호할 것인가 당연히 민상사법 체계를 통해서 법무부가 해야 되는 업무이고 그래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관련 그 부서가 원래는 법무부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주택 공급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국토부하고 이제 공동 그 소관으로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법무부 소관 법률인데 법사위원들도 소관이 원래 어딘지도 모르고 법무부 장관이 왜 자꾸 발언하느냐, 국토부 장관 하지 그러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언론도 거기 따라가는데 너무 무식한 소리였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임대료가 폭등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또 그때도 이제 이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그럴 때였는데 강남에 이제 중국계 펀드가 들어와 가지고 건물을 통째로 하루아침에 매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그런 주거권 자체가 정부 정책이 불가능하게끔 그 투기의 대상이 되구나. 근데 그게 오롯이 무슨 펀드 모집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반드시 금융권이 또 붙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돈보다는 오히려 이 금융도 공적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투기의 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빌려가지고 투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값이 자꾸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금융과 부동산이 분리되는 것이 이 바람직한 건데 우린 너무 그게 심하구나 해서 이 금부 분리 정책을 주장을 하면서 차제에
이 기획 부동산이나 그런 펀드 모집해서 이 불법 반칙으로 하는 이런 그 투기, 불법 행위, 또 뭐 그런 거에 대출 규제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슨 반칙 불법이 없는지 살펴보라라고 하고 또 투기가 너무 이제 극승맞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금이 거의 말을 안 들어, 일을 잘 안 해요. 사실 회의도 별로 안 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민생하면 네, 그런 걸 네. 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차제에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뭐 무허가 개발 행위나 또는 주로 땅 살 때 있는 사람들 공직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안 삽니다. 차명 거래를 주로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차명 거래 행위 또는 뭐 조세 포탈 행위 이런 걸 엄단 해보라. 좀 조사를 좀 해보고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 제 말을 안 검찰이 안 듣더라고요. 움직였죠. 네네. 거의. 네. 사실 지금 현재 있는 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한 네. 사항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거를 그 기존에 있던 기성 언론들이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집값 상승을 투기꾼 탓으로 돌리는 것 해법만 꼬이게 할 뿐. 서울경제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까지 개입 월권. 머니투데이 업계 심하다 원성. 서울경제 법무부가 국토 분야. 아시아경제 처벌 만능주의. 다음에 검경이 왜 부동산에서 나와? 아시아경제. 문화일보 추미애 뜬금포.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또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네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뭐 윤석열 씨가 이제 예를 들면 정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분이 정치인만의 전 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크게 볼 줄 아는 그 시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야기는 법무부 장관은 대체 그럼 뭐만 해야 돼? 검찰총장 징계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네,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어요. 예. 네, 오히려 그냥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나라의 법 질서 수호를 위해서 그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이 형사사법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때의 그 대금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이제 안 하는 거죠.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 당시 이제 근부 분리를 다시 네. 설명하자면 우리는 아파트 같은 주거의 어떤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것들이 황금성이 다 있어요. 한 평에 얼마 이렇게 막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돈으로 바꿀 수 있고 또 상속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쉬운 투기의 대상이 돼서 그 투기 자본이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영끌이라고 돈 없는 사람들까지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네, 이게 금융권의 손을 빌려가지고 인생을 걸다시피 이 투기라는 건 도박과 같이 중독되는 거거든요. 한 건 해서 잘 벌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사회 문제가 또 다르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후기 산업화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모든 것이 금융화된다. 금융 투기 대상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상 있는 그 주거 복지나 또는 여러 가지 뭐 건강 관련 복지 이런 국가 정책이 다 불가능해져요. 고용 일자리 안 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해서 네, 그렇죠. 고용을 늘려야지만 되는 건데 신규 투자는커녕 그냥 그 M&A 통해서 기업 사냥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하고 아무 무관하죠. 그 자체가 기업도 이 필요에 의해서 무슨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기 대상, 금융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주택 마찬가지고. 언젠가부터 네. 기업들이 돈을 벌면은 네, 그 재투자를 안 하고 사내 유보분을 갖고 있다가 네. 부동산 사서 그거에 네. 올려 돈 벌고 네, 그게 망국이죠, 망국. 네. 심지어 주가가 올라가면은 자사주를 막 매입해요. 네. 네, 그러니까 주가를 막 올려 또 함께. 그러면서 또 이게 돈을 또 더 많이 마련하겠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실물과 관계없이 돈놀이 하는 쪽으로 돈이 자꾸 가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방출해도
주식, 부동산 이쪽으로만 가는 거니까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돈 아무리 국가에서 풀어도 있는 사람한테 주식, 부동산 이쪽으로만 가지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서민 경제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다 무능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어도 주거만큼은 금융과 부동산은 좀 분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 방법을 찾읍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 네. 법무부 장관이 저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네. 사회 전체를 다 네. 사실은 법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 네. 검찰과 연관을 시키는 이쪽에 네. 예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법무부가 검찰 서포트하는 조직에 가까웠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검찰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한 장관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게 부동산 투기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애원 하나가 LCT도 연관이 있으시더라고요. 부산 LCT를 예전에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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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쓰신 내용인데 그 내용을 쭉 들어가 보면 예전에 LCT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굉장히 접근을 많이 했던 그런 측면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LCT의 실질적인 그 사주가 지금 수감 중인데요. 네. 이영복이라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동방주택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그 부산 지역에 다대만덕지구를 특혜를 얻어가지고 그 특혜라는 건 뭐 자금 조성 과정에 있어서의 특혜, 그렇죠. 또 그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의 특혜, 그리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의 특혜, 분양 과정에서의 특혜 모두를 다 포함하는 특혜예요. 근데 심지어는 임야를 그 헐값에 차명으로 다 매입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짓는데 그건 형질 변경, 임야에서 택지로 쉽게 형질 변경도 하고 네. 또 절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땅을 깎아내야지만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니까 임야인데 엄청 초고층으로 허가를 받아요. 원래는 그게 비행기가 지나가는 항로이니까 그렇게 고층으로 지으면 안 되는 데를 무리하게 그렇게 하고 비행기 항로를 바꾸는 정도인 거죠. 거기다가 또 이 절토를 하니까 흙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흙 어디로 갔겠어요? 삼성에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자동차에 욕심을 내서 신호공단이라는 데를 조성을 해서 거기 저지대니까 매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삼성이 그 사업을 진도가 나가는 거와 거의 나란히 이영복의 다대만덕지구 택지 사업도 진도가 똑같이 나가요. 네, 그래서 그 배후에 삼성이 있지 않나 저희가 의심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영복의 때 이영복의 그 땅에 삼성이 많은 액수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자기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영복의 그 택지 개발 허가도 쉽게 진도 나가게끔. 삼성의 그림자가 곳곳에 있구나. 네. 근데 이영복의 사업 수완은 보통이 아닌 것이 자기 돈으로 사업 안 해요. 주로 주택공제조합, 주택보증보험 이런 데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익이 나면은 자기가 먹고요. 손해가 나면 그 금융권의 손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를 제가 그렇게 이걸 보시면 이게 98년 11월 18일 예. 국회 본회의 속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그때 제가 대정부 질문에 그때요? 야, 이거 뭐 예언가 하세요. 노스트라다무스, 추스트라다무스. 제가 예언가인 것이 아니라 검찰이나 이 토건족 이 부동산 불패 신화가 전혀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검찰의 그때의 그런 유착이라고 할까요? 그때 검찰이 제가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자료 발로 현장을 뛰고 자료 모아가지고 밤새워가지고 그 기록을 다 보니 이거 너무 심각하다. 네, 그래서 이건 수사를 하라라고 촉구를 하는 수사 안 해요. 그때 검사하는 말이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수사하느냐.
며칠 전에 박범계 장관이 당신들 수사권 있을 때 뭐 LCT 있어? 다 수사하지 부동산 비리 수사하지 그랬더니 아 그 수사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 무슨 수사를 하느냐. 조국 장관은 네. 증거가 나올 때까지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사실은. 네. 조국 장관한테는 일단 기소해놓고 네. 네. 일단 기소부터 해놓고 네, 네. 증거도 없이 뭐 지하철에서 자리가 네. 나면 가방부터 던지듯이 네. 기소부터 해놓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때 했던 태도나 저한테 했던 태도나 엊그저께 박범계 장관한테 했던 태도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이영복에 대한 수사를 감사원에 미루고서 있는 사이에 부산시 공무원들 그 허가를 행정적인 편의를 다 봐준 그 부산시 공무원들은 자살을 해요. 아이고. 2명이나 증거인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입을 다 다물어버리죠. 아이고. 네. 오 살벌해. 그리고 이 수사 검사가 미적거리는 사이에 수사 검사가 여러 차례 바뀝니다. 이게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하는데 얼마나 잘 봐줬던지 이영복 씨가 그 수사 검사를 찾아가서 나 변호해 주세요. 맞아요. 그 사람이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변호도 좀 잘 냈던 모양이에요. 잘 됐죠. 집행유예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검사가 현재는 그 이영복을 위한 경영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지역에 부산시 의회에 출석해가지고 LCT에 관해서 이 투명 경영을 주문하는 소리가 많아서 준법 경영, 투명 경영 하기 위해서 법률가인 내가 왔노라 이렇게 발언을 하고요. 야, 어쨌든 그 LCT 네. 관련해 가지고 뭐 이영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데는 이름들 많잖아요. 막 석동현 변호사도 있고, 그렇죠. 윤대진, 네. 임관혁 네. 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의 가까운 사람들이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부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아니 그 이영복 씨는 그 사이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게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가 97년부터였는데, 그리고 한 20년 지났잖아요. 25년 돼갑니다. 예. 20년 지나는 사이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해요. 와. 자기 돈이 아니고 금융권 돈을 빌려가지고 대박 나면 자기가 이익 취하고. 그러니까 분양이 다 안 된 사업들도 있어요. 수십 군데 사업을 벌렸는데. 그리고 분양이 안 된 데는 그 금융권의 손해로 하고. 와. 그런 식으로. 결국엔 그래서 어떤 고향 같은 경우는 18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사업을 따내요. 예. 최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단하신 분이구나. 네, 그러면 검찰 같으면 그 정도면 냄새 나거든요. 네. 수사해야죠. 안 한 채로 드디어 이 해운대 LCT가 이제 수조 원대 사업인데 이거 성공 다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성공시키는 그 과정이 법기술자의 법기술을 빌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석암흑의 검사라고 대호 법무법인이고 이분도 이제 그 총장 윤 총장하고는 아주 절친이라고 네, 알려져 동기. 있는 분이고,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법무부의 그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 출신자예요. 그러니까 법기술이 그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신 분이죠. 그래서 이걸 중국 자본이 들어오게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대상 지역으로 건물이 대상 지역이에요. 투자 대상 지역 건물 하나가 빌딩 하나가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사업을 성공시키는 편의를 보고 또 그 사람은 계좌 추적하니까 뭐 10여 차례에 걸쳐서 그 사람이 소속한 법무법인 명의로 돈이 들어갔대잖아요. 그래서 이영복 씨가 그게 그런 대가 때문에 준 것이다. 라고 이제 자백을 했는데 수사를 하지 않고 소환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던 거죠. 요 네. 수사를 차기 검찰총장이 오면 다시 할 수 있기는 할까요? 이건 공수처로 가야 될 사안 아닐까요? 공처사안. 네. 그리고 거기 그때 수사 덮었던 사람이 이른바 소윤이라고 알려진 윤대진. 그 여러분 잘 아시죠? 왜 그 용산 세무서 윤우진 동생. 그 사건에 뇌물 뭐 향응 제공 접대 사건에 연루된 윤우진 그 세무서장의 그 형이
윤대진인가요? 예. 소윤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게 유착이 돼 있고 그때 또 특수부장이 임관혁 검사라는 것이고 다 이분들이 다 윤 패밀리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이에요. 윤석열 씨를 어떻게 봐야 돼요? 무슨 뭐 네, 부패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하는데 네,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긴 네, 하지만 네. 자신들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눈 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뭐 그런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분이죠. 네, 부패 완멸 검수완박. 장관님이 최근에 멋있는 말 하나. 네, 자, 그 얘기 이따가 다시 조금 더 네, 하고요. 네. 추미애 장관의 예언 시리즈 하나만 더. 네, 유명하죠? 그 쿠데타 발언. 그 당시에는 욕을 엄청 드셨어요. 네. 아니 무슨 여당 대표가 그런 소리 했겠지 않느냐 했는데 나중에 사실로 드러났어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계엄령까지 준비했다는 정보가 있다. 퇴진 안 하면 권한 정지를 조치하겠다. 2016년 11월 18일. 근데 2018년 7월 달에 네, 네.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준비했다는 보도가 이렇게 딱 하고 터져요. 그때 우리가 표현한 게 있어요. 추미애 대표 당시에 작두 탔다 이렇게 표현한. 근데 그 정보 솔직히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아직도 알려주실 수 없어요? 네네 뭐 너무 묻지 마시고요. 네. 근데 그 정보를 처음 들었을 때 네네. 소름 끼치지 않으셨어요? 엄청 긴장하고요. 사실은 그때의 저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잠이 오질 않죠. 그러니까 늘 비상식이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를 모르고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이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오지만 잘못하면 누군가 그 선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을 일부러 이제 과격하도록 자극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무슨 공권력을 갖고 있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공권력을 또 그 자극받았다 해가지고 5.18처럼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위험스럽고 걱정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다각도로 안 할 수도 없고 그걸 하게 되면 잠이 안 오고요. 새벽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그 여의도는 KBS 방송국하고 대단히 가깝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저 방송국이 뭔가 비상방송을 하기 위해서 경계태세에 들어갈 건데 저기를 잘 봐야 되겠다. 네. 근데 제 느낌에는 거기에 군인이 서 있고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니까 왜 군인이 왜 있냐 그랬더니 원래 그게 그렇게 정기적으로 그런 훈련 한 번씩 한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게 아닐 텐데 약간 의심을 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뭐라고는 대꾸를 못 하겠고 어쨌든 이거는 상황이 그런 정보가 그런 엉터리만은 아니다. 이 야당 대표로서 국민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경고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발언을 한 것이에요. 최근에 미얀마 사태가 있잖아요. 사실 네, 그게 네. 뭔가 좀 소름 끼치는 네. 한국이니까 네. 추미애가 있었으니까 네. 그걸 막아낸 거죠. 어떤 경험치들이 있고 네.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네. 들었고요. 네. 어쨌든 그 조현천 씨는 아직도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네. 그때 만약에 이게 미리 김 빼는 이게 전략인 거잖아요. 니들 그런 기도하면 큰일 나 이렇게. 네. 네. 우리도 그 당시에 방송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어떤 정보를 주냐면 경찰들 차벽을 넘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선동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네, 꽤 있었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폭력 사태가 네.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는 무조건 빌미를 주면 안 되니까 끝까지 평화적으로 가자 했던 뭐 그 기억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쿠데타. 요거는 그때 당시에 정말 소름 끼쳤던 게 만약에 군인들이 총 들고 광화문에서 네. 발포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렇죠. 또 우리를 구하신 거죠. 아니 그때는 무조건 그냥 뭐
이렇게 촉각이 다 곤두섰다고 보시면 돼요. 그 촉수에 걸려든 거고, 아,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이고, 뭐 그 후에 뭐 욕도 많이 듣고 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그러신 것 같아요. 아까 네. 그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법무부 네, 지시했던 네. 것도 나중에 네, 그때 추미애 말 들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네. 그 당시에 쿠데타 관련 발언도 네. 엄청 공격받았잖아요. 네. 시간 지나 보니까 말이 맞았네 이렇게 되거든요. 뭔가 작두를 타신 게 분명한데. 여기에 정보 초체를 못 밝히시는 이유가 네. 신의 계시를 받으신 게 아닐까. 그래서 왜 그 점집에 가면은 네. 무슨 장군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장군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보이시나요? 지금 장관님도 긴장되시죠? 이런 인터뷰 가끔씩 하시려고 네, 하면. 네. 아니 지금 긴장 안 돼요. 근데 네. 그걸 생각을 불러내니까 다시 긴장되는 거 그 장면. 아, 네. 저 일부러 이렇게 농담을 드리는 이유가 네. 편하게 방송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 쿠데타 이야기였고요. 네. 자, 다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여당 대표예요. 네. 우리가 한번 그때 장관으로 가실 때 국가 서열을 한번 방송으로 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랬어요? 대통령부터 쭉 해가지고 여당 대표가 아마 7위 한 6위 정도 할 거예요. 7위 같았어요. 법무부 네. 장관은 한참 밑에잖아요. 뭐 34위인가 뭐 그러죠? 쉽게 표현하면 군인으로 말하면 강등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거를 갈 사람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추미애 장관밖에 없었다. 조국 장관이 그렇게 낙마한 상태에서 네,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난감해했던 모양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 치러야 되는 당에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이제 부각이 자꾸 되고, 근데 후임 장관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저 개혁에 저항하는 거잖아요. 저 저항을 돌파해내고 또 그걸 무릅쓰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리 뜯어봐도 없어서 당신이 가시든가 아니면 추미애를 보내든가 그렇게 생각하셨대. 아 진짜요? 네. 당신이 가시던가. 네. 당신이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 이해찬 대표가요? 이해찬 대표가 그러니까 대표가 이제 그 후임을 좀 추천을 해야지 되겠는데 보니까 당신이 본인이 가시든가 아니면 제가 가든가. 뭐 추미애 장관만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제 딱 그 상황은. 네. 아 근데 바로 이해찬 대표 전직 당 대표였는데 네. 사실은 선배인데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 그래서 제가 원망을 좀 했죠. 아니 왜 나를 우리는 잘 모르는데 네, 정치권 내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나보고 법무부 장관 하라고?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때 진짜 고민 한 얼마 정도 하신 거예요? 한 열흘 이상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10이면 10명 다였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5선이 어디 쉬운 일이냐. 네, 그래서 그 5선하고 6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초대 여성 국회의장을 가질 수 있고. 그거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아까 제가 그 이력서에 나오잖아요. 지금. 네.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 이것도 한번 하실 수 있었는데 아직 뭐 기회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이제 저를 만나자고 하면 대체로 그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 무렵에는 제가 어떤 결심을 할까 봐 먼저 절대 그거 받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저 설득하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곰곰 생각하면 우리가 개혁하려고 촛불 정부를 만들어 주신 거고 또 개혁 중에는 가장 간절히 염원했던 게 한반도 평화이고 그래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게 자꾸 뭐 이렇게 대화 몇 번 하고 끝나고 다시 냉각기로 돌아가고 하니까 아주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평화 체제의 제도화 이걸 소망을 하셨거든요. 또 약속도 하셨고 두 번째가 이 검찰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대개혁이었어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소신이 너무 뚜렷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허망하게 보내드리고 굉장히 후회하고 또 한탄을 하셨잖아요. 아 그때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저로서도 촛불 정권에서는 이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그 98년 그 속기록 한번 네. 보시면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그대로 검찰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시간이 흘렀는데도 네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초선 의원인데 검찰 개혁을 주장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집권을 하니까 야당일 때는 특검하자 해놓고 여당이 되니까 특검을 안 해도 된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야 입장 바뀌었다고 해서 개혁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개혁을 제대로 해야지 안 하면 또다시 우리가 야당 되면 정의는 또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그만이지 하지 말고 특검법을 도입을 합시다. 그 당시 제가 부패방지법, 특검법 도입을 주장을 하면서 그 예를 든 것이 이영복의 그렇게 연결되네요. 이 비리를 캔 것이에요. 그것이 그냥 지방의 토착 비리라고 여러 건 중에 하나라고 치지 말아라. 이게 중앙과 지방의 정관계가 다 결탁이 돼 있고 또 그 법원, 검찰 다 연결돼 있는 거네. 법 쪽에 뭐 정관계 다 연결이 돼 있고 또 그것이 금융권의 부패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돈을 빌려주었던 이 금융권들도 같이 IMF 사태를 초래한 그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와 연관돼 있다를 사회 고발을 하면서 제일 먼저 검찰 개혁부터 합시다. 그때 검찰 개혁을 주문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네. 하신 말씀이 있어서 네. 네. 끝까지 버틸 명분이 안 됐군요. 그렇죠. 네. 당신이 해야 돼. 이게 이제. 내 사명이고 이거 내 할 일이다 결국. 새날에서 네. 자주 하는 표현으로는 팔자. 팔자가 네, 맞아요. 거부할 수 없는 팔자. 그러니까 운명. 네. 일종의 운명 같은 건데.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네. 장관 제명되자마자 막 아드님 휴가권이래 뭐래 해가지고 사실 털 게 그렇게 없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고생 심하게 하셨는데 잘 견디시대요, 보면. 처음에는 떳떳하니까 그러고 말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만들어가는 걸 보고 심지어 군인의 병가로 인한 휴가 질병 치료할 기회를 안 주면 그 군이 그럼요. 문책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걸 사건을 만들어가고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고 그 당시 언론이 30만 건 네이버 포탈로 검색만 해도 30만 건이 쏟아졌고요. 다음까지 합치면 한 2배가 되면 60만 건이 되겠죠. 그렇게 도배질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저 아이 하숙방을 털었어요. 압수수색을 했어요? 압수수색. 그러니까 그 발부하는 판사는 뭐며 아이고. 뭘 위반했는지 위반하는 게 없으면 압수수색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여당 대표가 네.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 통화하는 걸 보고 우리는 이건 파파입니다. 네. 파도 미담이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걸 무슨 압력을 넣고 말도 안 되는 네. 이야기잖아요. 네. 그냥 저기 국방위원장이나 국방부 장관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차라리 오해를 받느니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그렇게 무슨 청탁을 하거나 뭐 이상한 전화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별거 아니겠지. 처음에는 그냥 그러고 말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사건을 막 만들고 요란을 떨고 그러는 걸 보고 야, 이 검찰이나 너무 심하다. 정말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이렇게 네. 당하는 것 그거 보고 조 장관이 70여 차례 압수수색 당하고 그렇게 조리돌림 당하고 온 가족이 털리는 거 보고 제가 이건 안 당해보면 못 느끼는 거다. 네, 그래서 조국 장관을 위하여 서초동까지 촛불 들고 가신 분들 우리는 가질 못했어요. 또 정치인이 그렇죠. 선동했다고 할까 봐. 근데 직접 참여해서 본 것과 안 본 것, 또 직접 당하는 것과 그냥 얘기 듣는 것 천양지차예요. 제가 그렇게 한번 당해보니 정말 이 사무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네, 참 털 게 없었구나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네, 도대체 그러니까 저분은 정치 생활 한 25년 넘게 하셨는데 꼬투리 잡을 게 상식적으로 지금도 저쪽 사람들 어떻게 말하냐면은 병가를 내고
부대에 복귀 안 하고도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그것도 카톡으로? 그러면서 그게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는데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근데 며칠 고민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뱉어놓은 말이 있고 이거 팔짱가보다 하고 받았는데 받자마자 이런 일이 터지니까 후회 안 하셨어요? 아니 후회라기보다 오기가 생기신 이 거예요? 집단은 반드시 개혁해야 돼. 내가 끝장을 보고 말 거야. 오히려. 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장군이라고 제가 이렇게 호칭 네.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안 겪어보면 몰라. 아. 네, 안 겪으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거꾸로 검찰 조직이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있어요.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선택적 정의라고 네. 배우는 게 정말 맞겠죠. 그러니까 이게 권한이 독점돼 있기 때문에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 분산을 하고 이 균형을 맞춰주고 서로 감시하고, 그러니까 감시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쉽게 재벌하고도 결탁하고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이것만 선택적 봐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손잡을 것인가? 여야 있으면 야당하고 손잡으면 오히려 우리를 더 많이 이용해 먹겠네. 지금의 여당 민주 세력 지잘난 맛에 우리 필요 없다고 그래. 야당? 민주주의 그런 건 실리적이지 않아.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우리를 유용한 도구로 알아주는 세력은 야당이고, 그러니까 야당하고 손잡고 재벌하고 손잡고. 재벌도 그냥 재벌 아니에요. 그게 온갖 특혜와 네. 불법이 동원돼야 돼요. 이걸 감싸줘야 되고 거기서 네. 콩고물 떨어지는 건 자기들이 네. 먹고 뭐 이거 그러니까- 가지고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입에 이렇게 지프를 채워가지고 절대 불지 않을 사람이야라고 믿어지면 얼마든지 결탁하고 봐주는 거지. 예. 뭐 그 안에서 뭐 관리 잘못해서 내부 고발자 있고 어수선하면 절대 손잡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중에 아주 소문난 분이 이영복 씨인 거예요. 저 사람은 잡혀가도 절대 불지 않아. 이 신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재개에 성공한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 저 주택공제조합인가 그 주택보증보험에서 자기 돈이 아니에요. 1,200억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네. 네. 분양 안 되면 그냥 그 보증보험 회사만 손해보고 말잖아요. 그죠? 경매 넘어가서 헐값 땡처리 되면 금융권만 그냥 망하고 마는 거지. 자기는 손해 안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고발을 하고 수사가 됐으면 이게 사업에 손 떼고 이렇게 망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다른 회사를 또 세워요. 자기가 실소유주면서 신부국 건업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회사가 헐값 경매를 받아요. 몇 차례 유찰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멋지게 무슨 롯데 무슨 아파트 지어가지고 그냥 완판을 해내죠. 그래서 거기서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완판 여기서 나오네요. 자, 어쨌건 지금 네. 그 장관 되시고 나서 그런 상황이었고, 네, 아까 제가 그 프로필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한 네, 바로 그 장관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럼 지금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나왔어요, 사실상. 결론 나올까봐 빨리 사표를 내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구나. 네, 네. 언제쯤 나온답니까? 이게 답답해 죽겠네. 그거 뭐 나오기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실익이 무슨 없다 이렇게. 실익 없다 기각. 뭐 각하 뭐 왜냐하면 그 정직 2개월인데 이미 사표를 내고 나갔기 때문에 정직의 실익이 없다. 네, 사실 이게 대단한 용기였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추미애 전 대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딱 그 타이밍에 왔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긴 했던 이유가 전 그렇게 보거든요. 추미애 장관의 캐릭터라는 게 적당히 타협하는 게 없어요, 보면.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찌르면 되돌려주는 스타일이에요. 우리들 입장엔 되게 좋지. 막 그 물러남이 없이 그냥 싸우니까. 그냥 되돌려 주지를 않고요. 말로 되돌려. 그러니까 말로 찌르고 말로 받는 거 정치라는 게 어디 아무튼 그런 상황이어서 네, 결국에는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그때는 고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징계를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뭐 그거 보면서 이거 징계해야 되겠다. 어떤 논란이 있더라도 고민 안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 7월 초에
검언 유착으로 인해서 감찰 방해도 하고 수사 방해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관련이 돼 있었는데 그걸 자기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서 그 채널A 관련해서는 그 감찰부장의 감찰도 방해를 했고요. 또 이게 이동재 수사나 또는 한동훈에 대해서 무슨 압수수색 영장 뭐 이런 거가 이제 발부되고 이제 집행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엄청 이제 화를 내면서 원래는 본인이 이제 손 떼기로 하고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의심을 사니 수사의 중립을 위해서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손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입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수사 자문회의를 다시 소집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수사의 중립성을 스스로 약속해 놓고 스스로 회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겼으니 그 사건에 손을 떼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하고 이제 수사 지휘를 발동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게 형성적 자본이다 하고서 받아들이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후에도 계속 이제 그런 일들이 유사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게 고조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원이 고조됐다고 할까요? 이제 그 상황이고 그리고 그 후에 전개된 것은 인사가 이제 또 한 번 있었고요. 가을 이제 하반기 인사가 있었고 그때 이제 임원정 검사를 발탁을 제가 합니다. 근데 이 검찰 조직이 내부 고발자적인 캐릭터를 가진 사람을 용납을 안 해요. 자기 같은 식구라고 치질 않아요. 그래서 임원정 검사를 제가 발탁을 하려고 하니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꾀를 낸 거죠. 저는 이제 인사권자라기보다 재청권자거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재청은 동시에 하되 그러니까 다른 여검사도 같이 이제 발탁을 하는 거죠. 우수 여검사를 발탁을 해서 임원정을 끼워 넣었어요. 넣고 요 발표만 2주 뒤에 하기로. 그래서 대통령께는 재청을 드렸고 2주 뒤에 발표합니다. 라고 해서 그 2주 뒤에 그 원포인트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원포인트라기보다는 발표만 2주 뒤에 한 거였어요. 그런 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2주 뒤에 임원정을 발표를 해서 그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만 주로 조사를 해봐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감찰부장이 이제 요청한 사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찰부장의 명을 따라서 임 검사는 한명숙 사건 조사를 6개월간 쭉 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제 그다음에 라임의 김봉현이 그렇죠. 고발을 하게 되잖아요. 원래는 본인 사건 가지고 조사를 받는 중에 그거 본인의 뭐 횡령 사건 뭐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받다가 자꾸 이제 정치인 관련해서 협조를 하라라고 하고 뭐 강기정 수석 역할하고 이런 거. 좀 높은 사람 불어봐라 그러고 뭐 그런 그 부당한 조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수감 중인 본인을 여러 차례 소환을 해서 그 터무니없는 그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런 야당에 대해서도 돈을 준 사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더라 등등의 그런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고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수사 지휘를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비리, 측근 비리 뭐 등등 해서 수사 지휘를 하게 되는 거죠. 하고 이제 그 검찰총장이 있는 이상은 수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사권은 사실상 없더라도 수사 지휘권을 꽉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네. 그렇지 않으면 겁나거든. 끝인 거잖아요. 그리고 장관은 정무직이어서 그냥 예측 부르잖아요. 언제 또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검찰 조직은 영원하고 정권은 5년 단임 대통령제 아래지만 검찰 조직은 영원하고 나갈 수도 그들은 예. 끈끈한 유대관계 속에 있어야지만 변호사로서도 잘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겁나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 감찰팀이 감찰을 나가서 저한테 보고해서 제가 알았어요. 이게 도대체 내부 정의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구나. 네. 그래서 이걸 그러면 법무부가 알아서 감찰을 해보세요. 라고 하고 감찰이 끝나서 보고를 받아보니 이건 그냥 묵과할 수가 없다. 불가피하게 징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있었구나. 그래서 징계 청구를 하게 된 것이 그게 이제 11월 24일이에요. 예.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장관이 되고 쭉 있었던 1년의 사건들을 누적해서 그 결과 감찰하게 되었고 감찰 결과 불가피하게 징계 청구를 하게 된 것이지 뭐 느닷없이 격발해서 감정이해서 징계를 하게 우리는 된 건 알죠. 아니에요. 알죠. 예.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네, 상태에서 네. 만약에 여기서 네. 내가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네. 오히려 검찰 개혁이 자초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검찰의 그 위세에 눌려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네. 없는 그러니까 그 흐름에서 추미애 장관이니까 이게 저는 가능했다고 봐. 이게 뭐 이 민주정부에서 청와대의 오다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모든 검찰 적폐의 원인은 검찰총장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검찰총장이 상징하는 자리가 그러니까 70년간 적폐인데 그게 이제 검찰총장이 윤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윤사단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어져온 특수공안통의 인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사부, 공판부 이런 검사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300명의 검사 중에 대다수는 뭐 그 적은 박봉으로 힘겹게 오로지 소신을 가지고 그럼요. 공직에 예. 임하는 분들이 사명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그런 특수통, 공안통 어떤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는 공안통이 더 우대받고 있다가 뭐 아시는 것처럼 노동이나 뭐 또는 뭐 공안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정권과 결탁해가지고 인권을 침해하고 하는 검사들이 또 요직 보직을 받고 또 밖에 나와서 장관도 하고 뭐 이렇게 출세 지향형으로 달리는 그런 때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 이제 그 사건을 이른바 거악을 척결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리한 뭐 언론에 이렇게 흘려가지고 수사 분위기를 만들고 인권을 침해하고 이런 무리한 일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언론이 뭐 추용 갈등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70년간 그 적폐 그러니까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필연의 시점에 윤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던 것이고 그 누적된 적폐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20년 전부터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죠. 네. 이제 추용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긴 했는데 네. 그게 어찌 됐건 간에 그 사이에 검찰 개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네. 추미애 장관이 앞에서 디펜스 하고 있으면 네. 뒤에서는 계속 검찰 개혁이 지나가 버리는 그 상태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 검찰 개혁이 1등 공신이신 거죠. 그 타깃을 추미애 장관들 맞추고 막 언론들이 공격할 때 실제로는 검찰 개혁의 실질적인 게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검찰 개혁을 사실은 방어하는 논리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였는데 이걸 환부를 들춰 보니까 저게 진짜 살아있는 이 공포스러운 권력이구나 국민들이 이해하게 됐잖아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네. 이현주 변호사 저 앞에 있거든요. 제가 여기 검찰을 있네. 떠난 이유 그거 들어 보이신 의도가 사실 있었어요? 아니면 전혀 의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솔직히 한 말씀해 주세요. 의도하고 저 책을 가방에 넣어 갔던 거죠. 아, 네.
그 책을 거꾸로 드셔가지고 더 아, 궁금해졌어요. 원래는 저거는 거꾸로 드는 건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한 번 더 보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모두의 전략이거든요. 이게 저게 뭐지? 한번 뒤집어서라도. 네. 그 전날은 그 어차피 이 법안 통과를 앞두고 이제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또 토의를 신청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법이 필요해, 검찰개혁 필요해 하려고 하니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발언권이 없어요. 아, 그렇지. 그래서 묻지 않으면. 네, 저 책을 넣어서 이렇게 딱 꺼냈는데 그게 저렇게 제목이 거꾸로 잡히는 건 제가 몰랐어요. 아, 근데 그게 네, 저 책을 읽고 있는 이유,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네, 어떤 경우는 인사로 또 말하고 네, 인사권자는 네, 어떤 경우에는 저런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네. 오죽했으면 검찰을 떠났겠냐. 검찰 니들 좀 반성해라 그런 의미 아닙니까? 저 책은 한번 정말 저도 추천하고 싶어요. 보시면 검찰이 왜 적폐가 됐는지. 네, 적을 계속 용서해주고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구나를 너무 잘 알 수 있는 내부 고발이에요. 탁월한 책입니다. 직접 겪어본 네, 네, 이현주 검사가 변호사가 된 이유. 네, 네, 그 부분 보면은 이문정 검사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같은 분한테도 그러는데 대검 내에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검사들을 만나면 벌레 보듯이 한다. 그걸 겪고 있는 사람 입장이라는 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대한민국의 건강한 공무원이면 얼마나 좋을까. 일반 검사들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는 그 허황된 자부심이 있는데요. 정의는 절대 독점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필연적으로 썩게 돼 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면 본인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된 권한을 쥐고 있으면 누구도 정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이현주 변호사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우리가 저지르는 불법 정도는 우리가 정의의 사도이기 때문에 괜찮다. 네, 자기들이 저지르는 불법은 괜찮다. 네, 요 네. 마인드인 거잖아요. 네,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한 이유도 그런 건데 좌고우면 안 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그걸 지르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저는 그게 뭐거든요. 공소장 비공개. 네. 그러니까 그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다. 이게 공소장 비공개가 기본적으로 그게 현재도 그게 공개를 하면 불법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알 권리라는 거라고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그게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 당시 장관님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동안 사실상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 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소장 공개하지 않겠다. 어차피 일부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공소장을 그 국회에서 이제 자료 요구를 하면은 이름을 이렇게 지워가지고 다 원문 그대로 줘버려요. 이름만 지우고. 그러면 국회는 언론에 그걸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언론에 주기 위해서 국회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게 관행처럼 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언론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제목을 아주 현란하게 달아가지고 이미 여론몰이 재판을 다 해버리고 유죄 추정이 돼버리는 네. 거예요. 해당 죄인 관계자는. 쪽 장관이 딱 그 케이스에 걸려있잖아요. 네. 그거 하려고 이걸 달라고 한 건데 이미 12월 1일에 그러니까 그 2달 전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내부 훈령을 만들어요. 내부 훈령은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여론재판을 문제가 있다고 봐서 법무부가 내부 훈령을 만들었으면 법무부가 지키려고 만든 것인데 이걸 왜 안 지키느냐? 라고 했더니 말문이 막혀서 아무도 말을 못해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네, 사실상 네. 불법을 저질러 왔었는데 네. 실제로 이게 예를 들면 조국 장관 내가 아니라도 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게 계속해서 알 권리랑 충돌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이 사람 죄 지은 사람 이게 평생 꼬리표 따라다니게 만드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알 권리도 정확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것이지 언론이 왜곡한 가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알 권리하고도 맞습니다. 예. 알 권리를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헌법상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걸 이렇게 원래 이제 국회를 자료 요구를 하면은 공소장 비공개가 아니고 제한 공개예요. 그러니까 요지를 주라라고 돼 있어요. 요지. 그 요지를 줬죠. 예. 그랬더니 이게 원래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전부 다를 내놔라. 그러니까 이미 의도하는 게 보이는 거죠. 찔리는 게 있어 숨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가잖아요. 그게 아닌데. 검찰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 이런 사소한 것들, 그 재판을 받아서 확정 판결 대법원에서 받기까지는 이 사람이 죄인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추미애 장관을 싫어하는 사람도 그것의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계속 프레임으로 이제 찔리는 게 있으니까 이것만 공개 안 한다 이런 건데 이거 하나만 돼도 저는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제가 이 당시에 이제 공개를 해버리면은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언론은 이미 다 입수를 다 해갖고 있었더라고, 그죠? 네. 뭐야 그게? 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개혁이라는 건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을 아무리 만들고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안 지키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규정은 실천인 것이고 이걸 실천을 해서 화두를 던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선례가 돼서 그때 공소장 함부로 공개 못해요. 공소장 심의위원회 규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피고인의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 인권이 지켜지는 거죠. 다시 좋은 관행을 만드는 그 과정이어야 되겠죠. 자, 시간 관계상 질문 몇 가지는 스킵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장관님을 뭐 여쭤보려니까 지금 제가 인터뷰 구성을 잘못했다. 최소 2시간 반을 여쭤야 되는 분을 지금 계속해서.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2020년 12월 16일 날 추미애 장관 페북이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거든요.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습니다.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얗게 밤을 지샌 국민 여러분께 바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산산조각이라고 하는 정호승 시인 시를 올리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게 온갖 생각을 다 제가 잠을 자다가도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본인 나오셨으니까 한번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저를 언론이 아무리 1년 내내 찢어 발겨도 또 저를 그 당 일각에서도 불편해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 일각에서 너무 세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쁜 여론이 형성되니까 당 여론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나를 그렇게 공박하고 해봐도 내 몸속에 D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DNA 그러라고 장관 시켜놨는데 개혁 DNA를 없앨 수가 없다. 이 세포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나라는 그 개혁 DNA가 남아 있으면 나는 개혁 끝장을 낼 사람이다. 라는 제 결기를 여기 드러낸 거예요. 나를 아무리 공중분해시키고 나를 타박을 하고 온 언론이 나를 찢어 발겨도 내가 외친 그 개혁은 끝장을 보기 전까지 이거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다. 누가 하더라도 계속 이어가면서 할 거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은 인사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추미애 장관을 임명했던 이유가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이 기회에 가서 검찰을 개혁하시오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의 인사권 같은 거를 좀 적당히 받아주고 서로 사바사바 하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일부 있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인사권자의 뜻이 그건데. 그때 이제 언론 보시면 뭐 그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언론도 막 있고 하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장관 그
사퇴해야 된다 하는 당의 그 불편함을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당시 이제 추미애 장관 그만둔다더라 소문이 막 나니까 네. 제가 반대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네. 뭐냐면 조국 장관 그렇게 물러나고 추미애 장관마저도 윤석열 임기 내에 물러나 버리면 이게 마치 나쁜 시그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장관으로 오는 족족 그냥 윤석열하고 붙어가지고 다 그만두네 이런 시그널을 줄까봐 적극 반대했던 막 거기다가 투표까지 막 붙이고 반대를 했었는데 장관님은 그만두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쯤에 다른 차원에서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 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저는 뭐 내가 물러나는 게 더 낫다 이런 판단이 아니고요. 네, 그건 그냥 지나가고요. 어쨌든 이 마음이 그 당시 제 마음이었어요. 아, 이렇게 비가시네. 아무튼 저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진을 걸어놓는 이유가요. 네. 마음이 짠해서 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추미애 장관도 상당히 외롭구나 또는 고독하구나 때로는 어떨 때는 살짝 겁도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끔씩 언론상에 나오는 모습이나 발언들을 보면 보이더라고요. 네.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리더는 강하게 세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박수는 치는데 개인 추미애로서는 느껴지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서너 가지 감정들이 계속 교차를 했을 것 같은데 맞죠? 제가 생각하는 게 맞죠? 되게 절박하죠. 절박하고 진땀 날 때도 있고 뭐 혼자 한숨 쉬고 막 내가 괜히 본부장 한다 그래갖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고 진짜. 이번 주 제주도 가십니까? 네네. 지금 제주도도 관련해가지고 또 연관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네. 정치해놓은 거 보면 사실상 대한민국 자체가 나랑 관련 없는 게 사실상 거의 없죠. 네. 제주도 왜 가세요? 제주는 제주 4.3이 곧 다가와요. 근데 올해 이 4.3은 참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때인데 제가 그 즈음에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미리 좀 앞당겨서 가는데요. 제가 제주 4.3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를 한 사람이에요. 언제 하신 거예요? 99년 12월 16일 그걸 그때 국회에서 20년 넘어서 통과시켰어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당시에 제주 분들이 이 진상규명법과 동시에 그러니까 일거에 다 해결해달라 저한테 달려왔어요. 근데 일거에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제주 4.3에 관련된 분들이 연좌제 피해자이기도 하고 또 사상범으로 분류돼 가지고 빨갱이라는 억울한 지목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주 4.3이 뭐며 또 제주 4.3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진상이 드러나야지만 그걸 전제로 해서 재심도 가능하고 또 배보상도 가능하다라고 이분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불만이었어요. 왜 한꺼번에 해결 못하느냐. 근데 차근차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다 넘어가는 거죠. 오히려. 네. 그래서 그게 2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도 제 말이 맞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 정권이 2번 보수당으로 넘어갔을 때 그 후퇴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도로 이제 다시 뒤집어 쓰고 어떤 경우는 이 제주 4.3 특별법 진상에 관한 특별법마저도 그 위헌 심판 쟁송을 하고 이런 법 발의하면은 추미애 빨갱이 소리 계속 듣잖아요. 사실상. 그랬었죠. 네. 근데 이것도 제가 앞장 섰던 것은 비교적 판사 출신으로 좀 보수적인 색깔을 띄었다라고 그 직업군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하면 계속 빨갱이라고 그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못하게 할 건데 예. 내가 어떤 근거를 발굴해서 하면은 나한테 그 공격은 안 하겠지 하고서 제가 이제 이 증거를 계속 찾아다녔어요. 다행히 수영인 명부라는 증거를 발굴해가지고 그게 이제 동력이 생겨서
진상규명법도 발의를 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그 재선되려고 선거 치르니까 빨갱이라는 공격을 하더라고요. 상대 후보 진영에서. 근데 그게 네. 밑바탕이 돼가지고 20여 년 만에.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니까 그것도 운명이었어요. 그렇지. 이게 야, 이제 어. 재심과 이 배보상에 대한 어떤 그 이렇게 하면 재심할 수 있다. 그것도 또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거든. 승인하여.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건 법무부 장관 승인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죠. 물론 그 행안위 법으로 통과가 됐지만 그리고 또 배보상도 역시 이제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배보상 주관부서는 법무부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가능하도록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걸 이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었던 거죠. 대단하시네요. 네. 춤의 짱. 네. 최근에도 그 봉화마을도 다녀오셨죠. 네네. 나는 진짜요. 그 네. 장관님하고 네.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가 다 아는 어떤 관계들이 있잖아요. 네네. 저번에 한번 그 전에도 갔다 오신 적 있잖아요. 노 대통령 영정이 있는데 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월 5일 날 다녀오셨는데 공정과 정의를 향한 대통령님의 꿈과 도전을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67대 법무부 장관 추미애 이렇게 쓰고 오셨는데 그 노 대통령 묘소에다가 쓰신 것 같고요. 제 뒤에 있는 사진들이요. 저게 이제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그 상징이신 분들이 지금 제 뒤에 이렇게 저렇게 있는 거거든요. 기분 묘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역사의 어떤 그 승명 같은 거 있잖아요. 노 대통령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게 눈물 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으로 그렇죠. 보면 검찰 때문에 사실상 돌아가신 부분이 있고 내가 법무부 장관을 끝낼 즈음에 노 대통령 가서 뵙고 돌아오는 감정이라는 건 지금 장관님도 상당히 떨리시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 느낌도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죠. 제가 그 낙산사에 대통령님 영정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인사를 하고 제 각오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감찰이 거의 끝났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겠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제가 아니면 아무도 못할 일 같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이제 드리고 왔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11월 중순이었는데 그죠? 징계 청구 직전이니까 그리고 12월이 지났고 1월이 지나고 이제 그 2월 초에 이제 가서 그 묘소 앞에서 이제 다 옆에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 통곡을 한 건데 이제 이게 고개를 감추고 그냥 못 보게 하고 저 혼자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펑펑 울었어요. 근데 온전하게 다 마치진 못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본인이 끝까지 마무리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정도 했으면 거의 대부분 하신 거지. 그것도 역사가 만들어 놓은 그 켜켜이 쌓아온 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건 일종의 운명 같은 거여서 받아들여서 지금 검찰개혁이 저는 3분의 1은 넘었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상 추미애 장관 재직 시절에 대부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서 일종의 빚 다 갚은 느낌?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후련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렇게 그 석 달 전에는 대통령님께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시원하게 못 마치고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네. 미완이어야 다음 분도 뭔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장관님은 다른 위치에서 또 그거 하시면 되니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울컥하세요? 노 대통령만 생각하면 그러신가 보다. 추미애 장관이 정치에 시작한 게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해에 제 15대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2003년에 차세대 지도자감 1위, 2004년에 국민이 뽑은 정당의 최고 지도자 1위 이렇게 차세대 리더로서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다가
오선훈 하셨고요. 여당 당대표 하셨고요.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한 20번 정도 흘렀는데 네, 네. 장관님한테 정체는 무엇입니까? 뭐였어요? 지금 해보시니까. 중단 없는 전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하거나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뭘 향해서 이렇게 전진하고 있었던 상태. 네. 저한테는 중단 없는 전진이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러실 거잖아요. 아까 그렇잖아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그걸 잡고 했었으나 이게 시원하게 끝내질 못한 채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한 것이고 지금도 그러니까 때로는 사면 초과 같은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많이들 검찰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셔서 그때 느꼈던 사면 초과 같은 마음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직 이쪽이 열세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인정하고 있다. 근데 이걸 속도를 좀 조절하자 그러면 저는 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은 되게 복잡해서 속도를 조절하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로 이 방향이 또 전환되거든. 생각의 방향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고 속도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관심도 멀어져요. 그럼 결국 놓고 가게 돼.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할 때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 이걸 사람들이 속도 조절이라는 명분으로 피해가지 않도록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계속 중단 없는 전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방송으로 네, 드리는 네. 말 중에 네. 마음의 빛 이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으로 안 갔으면 네. 그게 작년 초잖아요. 네. 분명히 작년에 있었던 4월 총선에 출마를 하셨을 거고 네. 그렇게 됐으면 어쩌면 지금 국회의장이실지도 몰라요. 네. 딱 상황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어떤 깊은 고민 끝에 내 일은 그게 아닐 수 있다. 나밖에 없다고 하니 생각해보니 네. 그럴만도 하니 검찰개혁을 위해서 내가 한번 물러서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마음의 빛이 돼가지고 네. 추미애 정치 모든 일정에 빚 갚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빚 갚고 싶다. 내가 마음에 빚이 생겼으니까 막 빚 네. 갚고 싶다. 새날도 똑같은 감정이거든요. 그 감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댓글창에 계속 장관님 칭찬 올라오는데 그 감정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님한테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진짜 울컥하실지도 아는구나. 자, 시간이 뭐 밖에서 이제 끝내라고 막 계속 신호가 와가지고 네네. 또 일정이 있으시잖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못 하신 말씀이나 뭐 새날 뭐 시청자분들이나 민주 시민들한테 네. 진짜 이야기 꼭 하고 싶어 하시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와, 그쪽에, 네. 사실은 어떤 시대의 숙제를 짊어지고 한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물론 이 당면의 고통도 있는 거지만 오히려 그런 시대의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영광스럽고 한편 또 그걸 이해하고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리고 같이 공감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은 그 시대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히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만큼 행복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또 한편 나날이 검찰개혁을 해야 되고 또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개혁 할 때까지 우리 함께 하겠다 하는 응원이 물론 비대면이어서 댓글로만 밖에 보지 못하는 거지만 그런 마음들은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광장에서 함성으로 전달되는 것 이상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또 여기 새날처럼 이 시대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는 참여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더없이 감사합니다. 늘 좋은 내용으로 새날과 함께 해주시고요.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우리 새날도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가 서열 2위가 코앞에 있었던 분이십니다.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이 국가 서열 2위잖아요. 네. 그 서열을 한참 낮춰서 추미애 장관이 하고 싶어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인터뷰하면서 마음이 새롭게 다져지네요. 저렇게 자기 나름 손해를 보신 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 방송을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한 거의 7, 8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인터뷰해본 분들 굉장히 많아요. 민주당 네. 국회의원들만, 정치인들만 한 몇백 분 될 텐데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인터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마음 따라갔던 이슈가 1년 동안 있었거든요. 네. 마음을 따라가는 거 네, 있잖아요. 네. 내가 그 자리에 정치인이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할 때 저런 선택도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빨리 오네요. 생각보다. 김민석, 추미애, DJ 그 선거운동 하던 그 시기에서 운명처럼 또 한번 만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 민주당 대표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나중에 좀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 네, 일정이 네. 여기까지.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추미애 TV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날은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